사회문화 친구들 안녕, 김우람 선생님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이렇게 혼자 아무도 없는 강의실에서 혼자 강의를 또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저는 최대한 열심히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해서 업로드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시간 아깝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마스크를 안 쓰고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서 너무나 자유롭고 거기에 위안을 삼고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문화 관련된 단어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문화의 속성 5가지 기억하시죠? 문화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가 주 포인트였고, 그리고 나서 문화를 바라볼 때 어떤 관점과 어떤 태도로 문화를 바라봐야 되는가, 이 내용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위문화, 대중문화 이런 내용까지 공부를 했죠. 오늘 할 부분은 핵 15 문화 변동, 문화 단원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수능 기출문제 빈도도 굉장히 높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핵 15를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문화 단원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네, 그래서 오늘 공부할 주제 핵 15는 문화 변동입니다. 문화 변동. 문화가 계속 변한다는 얘기죠. 우리 핵 14에서 공부했던 문화 속성에 문화의 변동성도 이야기가 한번 나왔던 거 기억하실 텐데, 문화 변동이라는 말을 단일 주제로 놓고 문화 변동이 얼마나 그렇게 큰 주제길래 핵 15의 하나의 제목으로 달고 있을까 궁금증을 가지면서 핵 15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화 변동의 원인이 뭐냐, 문화가 변하는 원인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가 문화가 변하는 원인을 내재적인 원인, 외재적인 원인 이렇게 2가지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내재적인 원인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이런 사회가 있는데, A라는 사회가 있는데 이 A라는 사회 안에서 원인이 발생해서 변한 것, 이걸 내재적인 원인이라고 하고, 외재적인 원인 때문에 문화가 변했다는 것은 이 A라는 사회 밖에서 B나 C라는 사회의 영향 때문에 A라는 이 사회 안에 문화가 변화하는 것, 이거를 외재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내재적인 원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A라는 사회 안에서 발명이 일어나거나 발견이 일어나는 경우,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발명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 의미 평소에도 알고 있었겠지만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없던 거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문화 변동의 내재적인 원인인 발명의 어떤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뭐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예인데, 예전에는 바퀴라는 물건이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인간들이 지혜를 모아서, 삶의 지혜를 모아서 동그랗게 철사를 구부려서 만들었더니 세상에 물건을 옮기기가 너무 편한 거지. 그래서 바퀴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만들어낸 이 발명품, 이걸 발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차적 발명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바퀴를 지금은 현대사회에서는 어디까지 발명을 해냈냐, 수레로 만들던 걸 자동차로 만들고 기차를 만들고, 그쵸? 엄청나게 많은 그 발명품 하나의 어떤 응용품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 이것을 2차적 발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문화가 변동을 하는 거겠죠? 두 번째는 발견입니다. 발견이라는 것은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런 발명하고 의미가 다를 게 없잖아요.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 하지만 찾아낸 것, 이것을 발견이라고 하는 거죠. 알려지지 않은 것을 찾아내는 것이다. 선생님 생각할 때 인류 최고의 발견이라고 한다면 불이 아닐까 싶어요. 불을 인류가 불을 발명한 건 아니잖아요. 어떤 인간이 개입하지 않았어도 그 자연현상에서 존재하던 어떤 작용이었거든. 그 불을 발견해내고 우리의 음식 문화가 바뀌고,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생동물의 어떤 습격에서 인간을 보호해주고, 또 잘 때 굉장히 추운 시절에 불을 켜놓고 자게
됨으로써 추위로부터 인간을 보호해주고 이러면서 인류의 삶이 많이 달라진 거잖아요. 불이 가장 대표적인 발견품이 될 수 있겠죠. 또 하나 발견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코로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지금 현상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이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이 백신을 만들어낸 것, 이것도 발견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재적인 요인에 의해서 문화가 변동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요. 외재적인 요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까 A라는 사회 밖에서의 원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B나 C라는 사회에서 어떤 것들이 전해졌기 때문에 문화가 변동하는 거거든. 그래서 전파라는 이름을 씁니다. 우리 사회학 개념에서는 전파. 기억할 수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 전파를 세 가지로 나눠요.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극 전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직접 전파라는 거는 문화가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는 거예요. 두 문화가 A라는 문화하고 B라는 문화가 서로 직접 만나가지고 문화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변하는 경우를 직접 전파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 그러면 교역, 물건을 사고 팔면서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문화가 전파되는 경우 있죠. 또 예를 들어서 전쟁을 통해서 직접 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전쟁을 하든지 뭐 돕든지 이러면서 그 나라의 문화를 접하게 되면서 문화가 또 변하는 경우. 또 이민을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금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선생님의 말 쓰는 언어라든지 행동 양식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모든 전반적인 삶의 문화가 전부 다 그쪽에 맞춰지든지 내가 내 문화를 그쪽에 퍼뜨리든지 문화가 변동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직접 전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여기 밑에 보시면 간접 전파라고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 매개체라는 뜻이에요. 직접 만나지 않았어도 매개체를 통해서 이 매개체 때문에 서로의 문화가 교류가 될 수 있다는 이게 간접 전파라는 뜻인 거죠. 예를 들어서 본다면 책을 읽고 문화가 전승이 될 수 있겠죠? 선생님이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그래도 일본은 좀 하지 말까요?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책을 읽다 보니까 중국이 이런 문화가 있었구나를 알게 되면서 그쪽 문화에 대한 교류가 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더 익숙한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접하게 되는 경우 엄청나게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직접 전파와 간접 전파의 큰 차이라고 한다면 직접 그 문화들이 서로 교류를 하면서 문화가 변동이 된 건지 아니면 이런 서적, TV, 인터넷 등의 어떤 매체를 통해서 직접 만나지는 않았고 매체를 통해서 문화가 전파가 되고 교류가 된 건지 요거를 체크하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극 전파라고 되어 있어요. 자극 전파. 이거는 전파 방식, 그러니까 형식이나 아이디어 등의 어떤 전파를 받았는데 거기다가 전파 받은 거에다가 새롭게 발명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이런 것을 자극 전파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가장 쉬운 예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미국인 친구를 알게 돼가지고 미국인 친구를 인터넷에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친구가 됐는데 그래서 미국 문화를 접하게 되면서 피자라는 음식을 알게 된 거지. 이건 무슨 전파일까요? 인터넷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알게 됐으니까 간접 전파잖아요. 이런 전파를 통해서 피자라는 음식을 알게 돼서 집에서 피자를 만드는데 피자를 만드는 형식이나 아이디어를 빌려가지고 여기다 발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잖아. 그냥 피자가 아니라 여기다가 외국 애들이 먹는 재료를 넣으려니까 좀 부족한데 어떻게 해서 먹지? 내 입맛에 맞게? 그래서 여기다가 한국식 불고기를 피자 위에 얹어가지고 토핑을 해서 구워서 불고기 피자를 만들었다는 거지. 이거는 미국 문화도 아니고 우리 문화도 아닌 느낌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의 어떤 문화의 어떤 형식, 아이디어 요것만 살짝 빌려서 새롭게 발명을 해낸 것, 그렇게 해서 전파된 것을 자극 전파다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됐죠? 그래서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극 전파 요렇게 전파, 외재적인 요인이 이 세 가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대 사회에서 문화 변동의 원인이 뭐냐? 대부분의 현대 사회에서는 문화 변동이 어떤 걸로 이루어지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 그러면 내재적인 요인하고 외재적인 요인 중에 어떤 게 더 큰 비중을 차지할까요?
당연히 외부 요인이 훨씬 크죠. 지금 여러분들 맨날 우리 사회가 지금 지구촌 세계화 시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 멕시코에서 일어나는 일, 스페인에서 일어나는 일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는 매개체들이 너무나 많고 듣고 보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발명이나 발견에 의한 어떤 문화 변동보다는 외재적인 요인에 의한, 외부 요인에 의한 문화 변동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하나 더 정리하면, 그러면 직접 전파가 많을까요? 간접 전파가 많을까요? 둘 중에 현대사회에서는 이라고 질문을 한다면 뭐가 더 많을까요? 물론 예전보다 직접 전파도 훨씬 많을 수도 있어요. 해외여행을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자유로워졌으니까. 하지만 그보다도 대중매체라든지 이 매체의 발전이 너무나도 급격하게 발전을 했죠. 통신 매체의 어떤 발전이 너무나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시간 비용을 더 아끼면서 간접 전파로 문화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화 변동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재적으로 일어나는 원인이 있고 외재적인 요인에 의해서 문화가 변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선생님 이걸 다시 써놨어요. 외재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 이름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라고 선생님이 다시 한 건데요. 이 외재적인 문화 변동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양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네 글자 문화 접변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정리하면 내재적인 요인에 의해서 일어난 문화 변동이 있을 거고, 외재적인 문화 변동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화 변동이 있을 건데요. 그 중에서 외재적인 요인에 의해서 일어난 문화 변동을 네 글자로 문화 접변이라고 한다고요. 됐죠? 그럼 선생님, 내재적인 요인에 의해서 일어난 문화 변동을 뭐라고 부를까요? 하면 그냥 내재적 문화 변동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문화 접변은 외재적인 문화 변동인데 특별히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현대사회에서는 대부분 다 외재적인 문화 변동이 대부분 일어나기 때문에 문화 접변이다라는 이름을 특별히 지어준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럼 문화 접변이 일어나는 방식을 보면요, 강제적인 문화 접변이 있는 경우도 있고 자발적인 문화 접변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제적이라는 말은 두 나라의 문화가, 두 사회의 문화가 전파돼서 교류가 됩니다. 외재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뭐 직접 전파할 수도 있고 간접 전파할 수도 있고 자극 전파할 수도 있고 그런 전파에 의한 어떤 문화 접변이 일어나는데, 이게 강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는 어느 한쪽은 마음이 없는데 강제적으로 우리 문화하고 교류해라는 느낌인 거죠. 당연히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떠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강제력을 통한 강제의식, 뭐 우리 전쟁을 통해서 예전에 정복을 한다, 또 식민통치를 한다, 얘기 나오자마자 여러분들 바로 떠오르시죠. 안 그래도 지금 광복절이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는 교류할 생각이 없는데, 하나도 없는데 자기들의 일본 문화, 의복 문화, 언어 문화, 뭐 사상 여러 가지를 전부 다 강제로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정말 힘들게 이름을 개명하기도 하고 일본 말을 강제로 써야 했기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강제적인 문화 접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에 반해 자발적이라는 거는 자기가 필요성을 느껴서 스스로 수용하는 경우죠. 내가 저 나라에 가서 저 나라의 문화를 좀 받아야겠다. 내가 이민을 가든지 유학을 가든지 이런 거. 또 우리 역사적인 사건에 의해서 본다면 갑오개혁이라는 이 사건이 있어요. 1894년. 바로 이렇게 연도가 나와버리네. 갑오개혁 때 우리가 뭔가 좀 신문화를 받아들여서 조선 사회를 좀 근대화해보자 하면서 일으킨 어떤 운동이었잖아요. 이런 거를 자발적인 문화 접변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죠? 다시 정리하면 외재적인 문화 변동 요인에 의해서 일어난 외재적인 문화 변동, 이름을 네 글자로 문화 접변이라고 하고, 문화 접변은 강제적으로 일어나든지 자발적으로 일어나든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 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인데요. 그러면 문화 접변이 일어났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이 용어들을 수능 문제에서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딱 한 방에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정리를 꼭 하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예를 들어서 일단 이렇게 상정을 했어요. 얘를 A라는 문화라는 A 문화를 갖고 있는 이 사회에 B 문화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전파가 된 거죠. 문화 접변이 일어난 거죠, 지금. 자, 이때 어떤 식으로 문화 접변의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보는 겁니다. 결과는요, 이렇게 4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읽어보시면 문화 동화, 문화 공존, 다른 말로 병존이라고 같은 말로 쓰이는 거고요. 문화 융합, 복고 또는 저항, 이렇게 4가지 경우로 결과가 나타나는데, 바로 선생님 예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단어 뜬다고 결부해서 바로 이해가 가실 겁니다. 문화 동화라는 것은 일단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B라고 써놨는데, 여기에 결국 남은 건 B 문화만 남았다, 이 결과예요. 그러면 A 문화는 어떻게 된 거야? 없어져 버린 거지. A라는 문화를 갖고 있는 사회에 B 문화하고 전파가 일어났는데 얼마 지나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때는 A 문화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이걸 B 문화에 다 동화되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평소에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미를 본다 보면 기존 문화가 외래 문화에 흡수되고 소멸돼 버린 경우를 문화 동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A라는 문화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런 정체성, 이런 것들은 다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문화 동화는 문화 결과 중에서도 굉장히 좀 무서운 결과네요. 하나의 문화가 다른 문화를 전부 잠식해서 흡수 소멸시켜버리는 경우, 이런 거를 문화 동화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 조선이었고 이게 일본이었다고 한다면, 일본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가 훌륭한 그 광복을 위한 독립군들의 그런 노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선생님은 지금도 이렇게 일본말로 강의를 할 거고 우리는 그냥 일본이라는 나라로 살고 있었겠죠. 대한민국, 조선이라는 어떤 실체는 전부 다 사라져 버렸겠지. 그게 문화 동화가 될 뻔했던 우리 아픈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 문화 공존 또는 병존. 이 결과는 어떻게 됐냐 했더니 A and B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뭐냐면 A라는 문화하고 B라는 문화가 서로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그냥 같이 살고 있게 됐더라, 결과가. 그런 경우를 문화 공존이라고 합니다. 뜻을 보시면 각자 정체성을 유지하고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경우를 문화 공존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예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도 굉장히 그 놀러 가면 자주 가는 곳인데, 차이나타운 같은 데 가보시면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스타일의 집을 짓고 자기들의 음식, 자기들의 옷, 이런 것들을 입으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 들어왔지만 대한민국 사회 문화에 동화되거나 그러지 않고 자기들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살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중국의 문화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동화되고 뭐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를 유지하면서 서로 각자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공존하고 살고 있는 경우, 이런 거를 문화 공존, 병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A하고 B가 동시에 살아남은 경우, 이런 거를 문화 공존이라고 한다. 공존, 같이 살아있는 거, 같이 살아있다고. 됐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문화 융합인데요. C라는 결과가 나왔대요. A라는 문화에 B라는 문화가 침투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된다 가봤더니 A, B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C라는 문화가 생겨 있다는 거지. 이건 뭐냐면 A라는 문화하고 B라는 문화가 서로 융합돼 갖고 애초에는 없었던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져 버렸네, 이런 결과로 느껴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문화 융합의 의미를 보시면 새로운 성격을 지닌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진 경우를 문화 융합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이거를 기존 문화의 정체성 파괴는 아니야 라고 선생님이 써놨는데, 문화 동화 느낌처럼 A라는 문화의 정체성이 전부 상실됐다고 보기보다는, 물론 C가 A하고 B하고 굉장히 다른 느낌으로 되어 있지만 이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선생님 제일 친한 친구가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식장을 갔다 왔는데, 물론 이 코로나가 이렇게 막 다시 심해지기 전입니다.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전통 혼례 방식 중에 패백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연지 곤지 신부가 이렇게 꽂고 신랑도 막 이렇게 위에 뭐 쓰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양가 부모님들이 막 대추도 던지고 밤도 던지고 막 아들 몇 나라 딸 몇 나라 이렇게 하면서 고유의 그런 우리 전통婚礼 방식이 있잖아요. 그거 지금 우리 근데 결혼식이 여러분들 결혼식장 가본 분들은 알겠지만 서양에서 온 웨딩 마치가 이루어지고 거기다가 그거 하면서 동시에 그것까지 같이 패배까지 같이 올리는 새로운 결혼 문화가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서양의 결혼 문화나 우리 한국이 갖고 있던 결혼 문화가 둘 다 없어진 게 아니라 둘이 합쳐져 가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둘 다 조금씩 같이 하는 방식의 결혼 문화가 만들어졌다는 거지. 이런 게 문화융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아까 얘기하면 불고기 피자도 이 예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자극전파. 원인은 자극전파였지만 문화 접변의 결과는 어떻게 됐냐 했을 때 피자의 어떤 본질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불고기의 본질이 없어진 것도 아닌 서로 콜라보가 된 불고기 피자, 뭐 또 라이스버거, 쌀로 이렇게 만든 햄버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화융합의 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마지막은 복고 저항인데요. B문화가 A문화에 침투할 때 이 A문화에서 B문화를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는 문화 변동하기 싫다. 가라. 기존의 자기들의 문화를 유지하고 고수하겠다. 저항하겠다. 옛날식으로 계속 지내겠다. 이런 느낌일 때 우리는 복고 저항 결과가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선생님이 지금도 제일 기억이 나는 게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 뭐 이렇게 옛날 선생님 배울 때 막 국사 교과서에 한 단원 이름이 이렇게 아직도 머릿속에 있는데 외국에서 문물 교류를 위해서 이렇게 조선 땅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조선 사람들이 막 생김새도 다르고 막 그래서 어이구 저 사람들 뭐야 하면서 교류를 하려다 보니까 흥선대원군이 저렇게 서양의 어떤 저런 거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우리끼리 가겠다. 그래서 척화비 딱 세워가지고 아무도 들어오지 마라. 이런 느낌이죠. 이런 게 바로 복고 저항. 그래서 A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이런 경우 해서 총 4가지의 어떤 문화적 변화의 결과의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이 문화 변동이 일어나는데도 문제점이 많이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것만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화가 변동하면서 일어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상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문화가 아무래도 변화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정체성과 새롭게 만들어진 새롭게 만나게 된 문화의 정체성이 다른 경우에 혼란스러울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체성을 가지고 우리 문화 문화 사대주의 이야기하면서 얘기했었는데 주체성과 정체성 이야기했었잖아요. 주체적인 태도로 우리가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건 받고 버리고 할 줄 아는 그런 선별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체성 혼란 상실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에 대한 주체적인 태도 요걸 갖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아노미 현상이네요. 우리 일탈 이론할 때 아노미 봤죠? 뒤늦게 머튼 이 위대한 학자들 이름 기억나십니까? 네. 아노미라는 거는 뭐가 없다는 겁니까? 지금 규범이 사라지고 두 규범이 같이 존재하니까 혼란스럽고 이런 상황을 아노미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문화 변동이 일어나면서 급격하게 사회가 변동하게 돼버리면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아셔야 될 게 딱 이 느낌 나오니까 사회가 빨리 급격하게 변동하니까 막 힘들잖아 이놈들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관점이었습니까? 기능론자잖아요. 사회 변동에 대해서 달가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급격하게 사회가 변동하다 보니까 기존 사회 규범이 다 붕괴돼 버리고 가치관에 혼란이 오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아노미 현상도 이 문화 변동 특히나 또 급격한 문화 변동이 일어났을 때 가지게 되는 사회 문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문화 지체 현상입니다. 문화 변동이 가져오는 문제점 중에 세 번째 문화 지체 현상. 자, 문화 지체 현상을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문화 지체가 일어난다는 것은 일단 물질 문화라는 거하고 비물질 문화라는 게 나눠질 수 있는데 뭐 쉬운 겁니다. 이거는 뭐 선생님이 잡을 수 있고 볼 수도 있고 만질 수 있는 이건 물질 문화겠죠. 물질 문화. 성평등, 양성평등 이거는 물질 문화일까요? 비물질 문화일까요? 우리 머릿속에 존재하는 관념적인 거잖아요. 잡을 수가 없잖아요.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질이 아니잖아요. 이런 걸 비물질 문화라고 하는 거죠.
민주주의 이런 거 비물질 문화죠. 이 컵 물질 문화죠. 어렵지 않죠? 중요한 건 선생님 앞에 변동 속도라고 써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질 문화하고 비물질 문화의 변동하는 속도가 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보니까 누가 더 빠른 것 같습니까? 물질 문화가 변동하는 속도는 이렇게 빠른데 비물질 문화가 변동하는 속도는 이것밖에 안 나온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괴리가 생기고 부조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게 문화지체 현상이라는 거거든요. 이 말은 올그번이라는 사회학자가 한 말이에요. 사회변동론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읽어보시면 사회변동의 추진력은 기술 혁신과 같은 물질 문화에 있대요. 사회변동은 물질 문화,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 이게 주로 사회를 변동시키는 원인이래요. 그런데 그러면 그 기술 문화, 물질 문화가 발전하는 거에 따라서 비물질 문화도 같이 발전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체되더라. 비물질 문화는 잘 못 따라오더라.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정신 문화, 물질 문화는 아니 비물질 문화는 그렇게 빨리 못 따라오더라. 이런 얘기인 거죠. 실제로 선생님은 문화지체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걸 많이 느끼는데 물론 선생님도 문화지체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주범일 겁니다. 가장 예가 많이 나오는 게 교통문화예요. 우리나라 교통문화. 자동차 기술은 굉장히 빨리 발전하죠. 지금 뭐 유럽에서 이제 일본 시장을 이기고 한국의 자동차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그렇게 세계 정말 탑 랭킹의 자동차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동차에 따른 비물질 문화라면 교통문화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통문화, 교통을 지키는 준법 의식 이런 것들은 자동차 기술이 발전하는 것을 따라가지 못하지 않는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TV 채널 돌리다 보면 그 어떤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몇 대 몇 하는 거 이거 프로 보신 적 있나요? 굉장히 많이 교통사고도 일어나고 그래서 선생님 제일 안타까웠던 게 선생님이 그 스페인에 배낭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한 달 동안 그 스페인의 대부분의 그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거의 없어요. 선생님 신호등을 거의 못 봤거든요. 물론 정말 큰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어떤 교차로에 있는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거의 없는데 왜 신호등이 없지? 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알 것 같았어. 왜냐면 내가 이렇게 횡단보도 걸려고 앞에 서기만 하면 차를 다 섭니다. 진짜 이게 오버하는 게 아니고 단 한 대도 지나가는 걸 못 봤어요. 선생님 뭐 스페인 칭찬해서 뭐합니까? 지금 이 강의 찍는 데서. 너무나도 놀라웠어요. 너무나도 부끄럽고 정말 횡단보도가 저쪽에 있는데 내가 좀 한번 가볼까 하고 살짝 이렇게 가려고 말하면 차가 가다가 서버리더라니까. 선생님도 한국에서 운전을 하고 있지만 너무나 부끄럽죠. 여러분들 특히 학생들이 길에 횡단보도 건널 때 신호등 없는 데서 차가 서줍니까? 여러분들이 손 들고 이렇게 부탁해야 어쩌다 한번 서주면 그때 빨리 뛰어가면서 가지.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비물질 문화 속도가 너무 느리고 물질 문화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은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나중에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때 계속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문화지체 현상 잘 알아두십시오. 물질 문화 변동 속도는 너무 빠른데 비해서 비물질 문화 변동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 속도 차이에서 오는 괴리, 부조화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사회 문제 요거를 문화지체 현상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교통도 있고요. 또 휴대전화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휴대폰 문화 뭐 알죠 여러분? 지금 애플을 대적할 수 있는 거는 삼성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휴대폰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도 시험 보고 있는데 막 전화기 울리고 버스에서 막 아저씨들 막 뭐라고? 나 지금 가고 있어 막 이렇게 크게 통하면서 옆 사람들 방해하고 그 준법 의식은 준법 의식이라보다는 예의 뭐 다른 사람들은 공중도덕 이런 것들은 느리게 발전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것을 문화지체다라고 부른다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한 문화변동에 관련한 수능 문제 세 문제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로 작년에 나왔던 2020년도에 나왔던 13번 문제인데요. 자 문화변동에 대한 분석 여러분들 딱 문화변동 수능 문제 풀 때도 문화변동 얘기 딱 나오면 오늘 공부했던 내용 잠깐 딱 간접, 직접 다시
내재적 요인, 외재적 요인 쭉 해서 외재적 요인에서 일어나는 문화 적변의 결과와 양상 그리고 문제점 요걸 머릿속에 한번 싹 3초 만에 돌리고 그리고 문제를 보는 겁니다. 자, 가보니까 크루아상, 빵 이름 같은데요. 원래 오스트리아에서 먹기 시작한 빵이래요. 프랑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죠? 이슬람 국가의 오스만 제국의 공격을 막아낸 오스트리아인들이 모욕감을 주려고 이슬람 상징인 초승달 모양의 빵을 만들어가지고 너희 우리가 정복했다 이 자식들 니네가 초승달 모양이지 너희를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야겠어 이러면서 이렇게 놀렸다는 거지. 여기서 유래했대요. 근데 이 오스트리아 공주가 프랑스 왕세자하고 혼인을 하면서 자기 나라 오스트리아 자국의 제빵사를 데려가면서 이 빵이 프랑스에 널리 전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네. 여기서 여러분들 찾을 수 있는 재밌는 얘기인데 뭘 찾을 수 있냐면 일단 보니까 문화 접변이 일어났다고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문화 접변이 일어났는데 전파가 일어난 거지 전파. 근데 보니까 직접 전파한 것 같아요? 자극 전파한 것 같아요? 간접 전파한 것 같아요? 뭔 것 같아요? 뭐 지금 보니까 옛날 얘기인데 뭐 인터넷으로 빵이 전달된 것도 아니고 직접 이 오스트리아의 공주가 프랑스로 시집을 가면서 제빵사를 데려갔기 때문에 전파 중에서도 직접 전파가 일어나서 문화가 변동한 그런 사례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죠? 이 정도만 볼까요 일단? 자, 베트남 음식인 바인미는 반미 샌드위치인가 그 요새 유행하는 거. 그 얘기인가 보네.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전래된 프랑스 빵 바게트에서 유래가 됐대요. 프랑스 애들이 베트남에 내려가가지고 전쟁을 하고 프랑스의 식민지로 만들면서 바게트라는 빵이 베트남에 전파가 된 거지. 직접 전파네, 직접 전파 이것도 직접 전파고 또 느낌이 문화 접변이 일어나는데 이 문화 접변이 베트남 애들이 우리 빵 좀 먹어볼까 하면서 자발적으로 된 문화 접변이에요? 아니면 식민지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음식 문화가 변하게 된 상황입니까? 후자겠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강제적인 문화 접변이다 이렇게도 떠올릴 수 있겠네요. 그죠? 자, 베트남인들은 바게트를 고급 음식으로 여기서 연유에 찍어 먹었는데 이것이 후에 바인미로 불리게 되었고 베트남 고유의 음식으로 속을 채워서 먹기 시작했대요. 기존에 바게트를 그대로 먹은 게 아니라 여기다가 베트남 고유 음식들, 베트남에서 자주 먹는 좋아하는 그런 음식들을 바게트 안에다가 집어넣어갖고 속을 채워서 먹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같은 새로운 형태의 대중적인 먹거리로 변했다. 선생님은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이라는 말을 보자마자 뭐가 떠오르냐면 C가 떠올라요.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C. A라는 이 바게트에다가 B라는 베트남의 속 안에 들어가는 음식물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새로운 맛. 불고기 피자 같은 느낌이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문화융합이라는 개념이 나에서 딱 찾아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해하시죠? 오마이갓 바로 이번에 답이 이렇게 쏙 나와버리네요. 나에는 문화융합의 사례가 나타나 있다. 그렇죠? 뭐 가해 문화 동화 이런 거 하나의 문화가 사라져버리고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어떤 하나의 문화의 어떤 정체성, 주체성이 싹 사라져버렸다 뭐 이렇게 나와야 동화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간접 전파? 둘 다 보니까 직접 전파였잖아. 자극 전파? 노. 가나 전부 다 직접 전파된 예였어요. 그죠? 5번. 가나에는 뭐라고 돼 있냐? 모두 강제적 문화접변의 사례가 나타났다. 여기 지금 숨겨져 있는 게 강제적 문화접변이에요. 강제적 문화접변은 나에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답은 뭐 쉽게 찾아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2번. 다음 문제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19년도 그 바로 전년도에도 13번 문제 똑같네요. 문화변동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변동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양상을 나타낸 건데 옳은 거 골라라. 다른 것은 고려 안 하겠대요. 자, 보니까 의복, 음식, 주거 이런 것들이 문화가 변동을 하는 지금 상황 같은데 어떻게 됐다 봤더니 전통 의복을 서구식으로 개량한 새로운 의복이 등장했대요. 전통 의복.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복을 서구식으로 약간 입기 편하고 좀 더 실용적으로 바꾼 뭐 개량 한복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양상을 얘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 겁니까? 라고 본다면 문화융합의 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 옛날에 보면 앙드레 김뭐 돌아가셨지만 그분 막 패션쇼 보면 한국 그 한복의 어떤 그런 느낌을 살려가지고 막 서구의 어떤 패셔너블한 막 이런 거. 그리고 또 개량의복하고 서구의복이 같이 있대요. 한복도 있고 뭐 외국 옷도 있고 다 그냥 혼자 돼서 입고 다니는데 그럼 이건 A도 있고 B도 있고잖아. 약간 요거는 원존? 문화 공존 또는 뭐 병존 이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음식 보니까 전통 음식에 외래 음식이 결합된 새로운 음식 A 플러스 B가 C가 됐다. 이것도 융합 느낌이 들고 주변국의 음식 및 조리법 도입으로 전통식과 외래식이 혼재. 우리 전통식 음식도 있고 외래식 음식도 있고 우리 뭐 김치찌개 집에 김치찌개 식당도 있고 스테이크 집도 있고 이런 느낌이에요. 공존. 그렇죠? 자 주거 보니까요 전통 가옥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 주거 문화는 들어왔는데 서구식의 문화를 이게 안 받아들이고 튕겨냈다는 거네. 그죠?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아까 우리 나왔던 양상 중으로 한다면 저항했던 복고 저항 뭐 이런 느낌으로 간 거예요. 지금 주거는. 근데 신분에 따른 가옥 규모 제한 폐지. 옛날에 선생님도 기억난다. 막 양반은 뭐 방을 몇 개 만들 수 있고 막 그다음 있었잖아요. 이런 거 신라 시대 때 아주 기억나네. 막 육두품은 방 몇 개짜리, 오두품은 몇 개짜리 막 이런 게 폐지가 됐대요. 이런 거는 문화 변동이 일어난 건데, 그죠? 이건 분명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에 따른 가옥 규모가 우리나라의 고유 문화였다면 이런 걸 싹 없애버렸다, 폐지가 돼버렸다 한다면 뭐 문화 동화 이렇게 봐도 문제 풀기 위해서 이렇게 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기를 한번 봐볼까요? 자, 의복 분야에서는 자기 문화의 정체성이 상실되었다. 상실되려면 동화가 나와야 된다니까. 그죠? 음식 분야에서는 발견으로 인한 문화 변동이 발생했다. 여기 이게 그래서 써 있었구나라고 여기서 깨달으시면 돼요. 여기 제시된 문화 변동 말고 다른 건 없었다고 가정을 한다니까. 음식은 지금 다 발견이나 발명 같은 내재적 요인이 아니라 전부 다 외재적 요인에 의해서만 변동이 된 걸로 나오고 있잖아요. 찾을 수 없는 이야기고요. 3번. 주거 분야에서는 음식 분야하고 달리 문화 지체 현상이 일어났다. 문화 지체 현상? 나온 김에 한번 얘기해 볼래요? 문화 지체 현상. 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가 빨라. 뭐보다? 비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보다. 뭔 이거 관련이 있어? 땡. 의복, 음식 분야에서는 주거 분야와 달리 얘하고 얘는 주거랑 달리 뭐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문화 융합이 발생하였다. 와, 됐네. 4번이 정답이네요. 5번까지 보겠습니다. 선생님 다음부터는 이걸 좀 이렇게 위로 올려서 만들게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거 올릴 방법이. 자, 의복, 음식, 주거 분야 모두에서 물질 문화의 변동이 발생하였다. 이랬어요. 물질 문화의 변동이 이 세 군데서 다 발생했다. 물질 문화 변동됐잖아요. 융합이든 공존이든 다 일어난 거잖아요. 이거는 안 일어나는 느낌인데 얘는 일어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물질 문화의 변동이 일어났다고 그랬는데 신분에 따른 가옥 규모 제한이라는 거는 물질이 아닌 것 같아. 그죠? 신분제도, 신분에 따른 가옥 어떤 차별 제도잖아요. 제도를 잡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볼 수 있어요? 만질 수 있어요? 그냥 사람들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비물질 문화가 변동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어렵진 않죠. 그럼 더 옛날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바로 전년도 2018년도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사실. A에서 E가 각각 발견, 발명, 간접 전파, 자극 전파, 직접 전파. 그럼 빨리 A, B, C, D를 채워놔야 문제를 풀기가 쉽겠네. 그죠? 한번 봅시다. 자, 문화 변동의 외재적 요인입니까? 네, 갔어요. 외재적 요인입니까? 네, 하고 가버렸어. 그러면 얘는 당연히 뭐밖에 없어? 전파 하나밖에 없다니까.
외재적 요인입니까? 아니요, 내재적입니다. 그러면 뭐 발명 아니면 발견이겠지 뭐. 맞죠?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들었다. 원래 없었던 거를 만들어냈대. 세상에 없던 걸 만들어냈어. 찾은 거랑 달리 없던 걸 만들어냈다고. 발명. 네, 발명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든 건 아니고요. 그냥 사람들이 찾아내지 못했던 걸 찾아낸 거예요. 얘가 발견. 자, 이제 전파를 찾으러 갑시다. 외부 문화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새로운 문화를 아이디어 형식만 따가지고 우리 거를 넣어서 발명을 해서 새롭게 만들어냈대. 바로 자극 전파 떠올리셔야 되죠? 전파 종류 고르는 겁니다. 매체에 의해서 전해졌어요? 직접 된 게 아니고 매체에 의해서? 네, 간접. 아니요, 직접 교류해서 문화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한다면 직접 전파. 다 찾아내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자, 보시면 물질 문화, 비물질 문화 모두 A 어디 있어요? 발명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다. 물질 문화도 발명할 수 있죠. 당연히 아까 바퀴 같은 거. 비물질 문화도 발명할 수 있을까요? 발명할 수 있죠. 신분제에 따른 가옥, 방 개수, 제도 이런 거 다 발명한 거지 뭐. 없던 걸 만들어낸 거잖아. 민주주의 다 발명한 거예요. 자본주의 다 만들어낸 겁니다. 만들 수 있는 거죠. 답이 1번인가요? 이렇게 끝나네요. 자, 2번 보시면 특정 종교의 창시,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는 발명이냐 변이냐 이렇게 헷갈리게 해놨는데, 종교는 아까 선생님 방금 얘기했잖아요. 비물질 문화잖아요. 이 비물질 문화를 어디에 존재하고 있던 거를 발견해서 야, 기독교를 찾아냈다 이게 아니잖아요. 만들어내는 겁니다. 없던 걸. B의 사례가 아니고 A의 사례, 발명의 사례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3번 상호 인적 교류가 없는 집단들 간에는 D, 이 간접 전파를 통한 문화 변동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상호 인적 교류가 없다면 더더군다나 매개체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호 인적 교류가 없는 집단들 간에는 간접 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이 거의 주를 이룰 것 같은데요? 네. D와 달리 E는 C의 원인이 될 수 없다. C의 원인, 자극 전파의 원인이 될 수 없대요. E가 어디 있냐면 직접 이 직접 전파는 자극 전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간접 전파는 아니지만 직접 전파는 자극 전파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극 전파가 일어나는데 간접 전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극 전파가 일어나려면 간접적으로 이루어진 전파에다가 발명을 하는 것만 자극 전파가 될 수 있지, 직접 교류에 의해서 얻은 형식이나 아이디어에 발명을 해갖고는 자극 전파 이런 거 선생님 얘기한 적 없죠? 자극 전파가 될 때 필요한 형식이나 아이디어를 빌릴 거 아닙니까? 이 형식이나 아이디어는 당연히 직접 전파라든지 간접 전파를 통해서 얻은 문화 변동의 어떤 결과죠. 여기다가 발명을 해냈을 때 우리가 이걸 자극 전파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이 형식이나 아이디어를 따오는 과정이 직접 이루어진 전파냐 간접 이루어진 전파냐, 이 둘 중에 뭐 하나만 해당된다고 한 적 없습니다. 직접이다 간접이든 상관없어요. 직접 이루어서 만들어낸 형식 아이디어든지 간접적으로 매개체를 통해서 얻은 형식이나 아이디어든지 상관없이 어떤 거든 간에 형식이나 아이디어가 교류, 직접이든 간접이든 통해서 얻은 거가 있다면, 여기다가 발명이 이루어져서 새로운 게 만들어졌다면 자극전파의 조건이 되는 거죠. 4번 땡. A, B와 달리 발명이나 발견과 달리 CD, 그러니까 전파들은 문화지체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문화지체 현상도 마찬가지로, 문화지체 현상은 뭐 발명, 발견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냐 전파에서만 발생되는 문제점이냐, 이런 거는 처음 들어본 얘기입니다. 그렇죠? 내재적 요인이든 외재적 요인이든 문화 변동이 일어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공통적으로 문화지체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게 이런 문제들은 선생님이
먼저 풀고 여러분들이 푼다 그러면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선생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어떻게 복습을 하냐면 수능 문제 딱 펴놓고 자 여러분 이 문제 한번 볼까요? 할 때 스킵 딱 해놓고 멈춰놓고 스킵이 아니라 멈춰놓고 먼저 한번 풀어본 다음에 선생님 설명을 듣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0년도, 19년도, 18년도 나왔던 수능 문제 3문제까지 정리를 해서 핵 15를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핵 16은 또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하기를 바라면서